자, 이제 페르시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뿌리는 엘람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엘람은 아주 오래된 민족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BC 3000년 전부터 존재했으니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했던 엘람의 중심지는 안산과 수사였습니다. 아시리아 왕국이 존재했을 시절에는 왕국의 동쪽에서 바벨론 세력과 함께 아시리아를 괴롭혔지만 결국 아시리아에게 굴복하고 말았죠. 과거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 출신의 무로닥 발라단이 그와 동맹을 맺었었는데요. 바로 이 무로닥 발라단을 뒤에서 지원해 주었던 것이 엘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와의 지속적인 대립으로 점차 힘을 잃어가게 되었죠. 참고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사도들이 했던 방언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엘람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BC 691년 엘람 왕국의 왕족 출신인 테이스페스가 안산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는 인근 지역들을 병합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케메네스의 이름을 딴 왕조를 세우죠. 이 지역은 파르스족의 근거지였고 그들의 이름을 따서 파르스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 세워진 이란에서도 여전히 파르스주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이 지역명에서 페르시아라는 국명이 나오는 겁니다. BC 640년 테이스페스가 죽으면서 자신의 왕국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는데 후에 장남인 키루스 1세가 다시 두 개의 나라를 통합합니다. 키루스 1세는 아들인 캄비세스에게 왕국을 물려주죠. 캄비세스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동부의 최강자였던 메디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후에 두 나라를 통합하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메디아가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였기에 캄비세스의 나라는 일종의 제후국 정도의 지위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혈통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고대에 이 결혼이 가져온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죠. 메디아의 기원은 북부 유목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가 시작된 이 파르스 지역이 이란의 한 주이기도 해서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후계자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란족은 북방계통의 유목민이고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페르시아는 훨씬 남쪽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민족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대규모의 이동이 일상적이었던 유목민족들 사이에서 순수한 혈통을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안산 지역의 통치자이면서 메디아 왕의 사위가 된 캄비세스는 아들을 낳아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주는데요. 그가 바로 키루스 2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바로 이 키루스 2세죠. 키루스는 아버지로부터는 페르시아의 피를, 어머니로부터는 메디아의 피를 이어받은 셈이었습니다. 즉 양쪽의 왕위를 모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가만히 앉아서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BC 559년 안산 지역의 왕위에 오른 키루스 2세는 제후국의 왕 지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던 그는 BC 554년 메디아의 왕 아스티케아스에 대항하는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였죠. 비정한 권력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대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키루스 2세는 일찍이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죠. 거대한 메디아와 싸우기 위해 그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메디아의 영토 확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바벨론의 나보니두스는 이이제이라는 시기였는지 키루스 2세에게 힘을 보탰고 마침내 5년 만에 키루스 2세는 메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엑바타나를 정복하고 나라의 이름을 페르시아로 바꿨죠. 이게 BC 549년의 일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메디아는 성경에 메데라고 기록되어 있고 페르시아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성경에 나올 때 거의 이 늘 두 개의 국명이 이어서 나온다는 점인데요. 메데와 바사 혹은 바사와 메데 이런 식이죠. 이건 키루스 2세에 의해서 두 나라가 합쳐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키루스는 리디아 지역을 병합하기 위한 전쟁에 나섭니다. 리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왕국인데요. 그 수도가 사르디스, 신약 성경의 4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던 지역 중 하나죠. 사실 이 7교회가 있던 지역이 바로 리디아의 영역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교회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는데요. 실제로 리디아는 금과 은 생산지가 있어서 부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메디아의 집요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도 성공했지만 키루스의 공격에는 결국 버티지 못했죠. BC 542년 고레스는 리디아를 비롯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의 창끝은 근동 지역에 남은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만 보면 이미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바벨론을 능가하는 것 같지만 서부 소아시아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산악지대와 고원지대로 인구 밀도가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쉽지 않은 상대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 바벨론은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보니두스와 기존 귀족층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왕국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바벨론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공격은 동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 동부의 속주들부터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BC 539년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을 공략하기 위해 장군인 구바루가 이끄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 구바루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와 동일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성이 함락되던 날 밤에 관한 이야기가 실감나게 실려 있죠. 적들이 점점 수도로 다가오는 중에서도 당시 바벨론의 실질적 통치를 맡고 있었던 벨사살은 귀족들을 모아 대규모 연회를 벌였습니다. 역시 앞에 설명한 대로 내부의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 이상한 글씨를 썼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이 나서게 되죠. 이상한 점은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성이 함락되던 날 큰 전투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벨사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민심이 왕실로부터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겁니다. 이후 기록에 따르면 벨사살은 성이 함락된 직후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형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수도 함락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사고로 죽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의 아버지이자 공식적인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는 얼마간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바벨론 같은 대제국이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 제국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제국은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고 각각의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통치 계급이 속한 민족 이외의 민족들의 충성심은 가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왕을 비롯한 핵심 권력층을 타깃으로 삼아서 제거하기만 하면 제국의 나머지 부분은 쉽게 넘어올 수도 있었던 거죠. 이건 약 200년 후쯤 알렉산드로스가 취했던 전략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을 무너뜨린 키루스가 선택한 통치의 기본 방침은 각 지역을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통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국 내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은 이전처럼 보장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메소포타미아와 그 인근 모든 지역을 장악한 키루스로서는 혼자서 이 넓은 영토를 직접 통치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키루스는 바벨론 성과 그 인근 지역을 성을 함락시킨 장군인 구바루, 즉 다리오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벨론 속주의 총독으로 다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니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총독은 자신이 맡은 지역 안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충분히 왕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메디아 출신인 그를 속주 총독에 임명한 것은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으려 했던 키루스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총독직을 수행하게 된 다리오는 자신의 통치를 도울 수 있는 120명의 새로운 관리들을 임명하는데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 때부터 왕궁에서 일해온 다니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통치자 아래서도 다니엘을 견제하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 성과 그 인근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이들 사이의 질투와 경쟁심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자굴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BC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갔을 당시 10대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다니엘도 바벨론 성이 함락된 539년에는 벌써 노년에 이르렀을 겁니다. 66년이 흘렀으니까요. 유다 백성들을 끌고 온 바벨론이 무너지자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귀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